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6강, 예, 6강 찍을게요. 12순위하고 13순위. 14순위도 뭐 찍으면 좋은데 14순위는 조금 내용이 예, 달라서 12하고 13순위까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12순위는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이죠. 아, 이거는 예, 굳이 붙이면 두 개. 예.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거의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은 나오는데, 예. 이게 사실 수능으로 따지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꼭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표 문제가 나오면 계층 이동에서 꼭 아주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파트인데, 공무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표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나온 적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계층 구조. 처음에 이제 계층 구조는요, 계층 구성원의 그 이동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개방적 계층 구조하고, 예, 폐쇄적 계층 구조로 나누죠. 그 이동 여부에서 우리가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건 수직, 수평 이동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이제 계층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거. 예, 그리고 수평 이동은 계층은 변함이 없지만 그 계층 내에서 뭐 직업이 이동한다든지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수직, 수평 이동이 다 가능하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평 이동은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직업 이동들은 가능한데 계층을 뛰어넘는 식의 이동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 사회는 오늘날 현대 사회 대부분 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의 사회는 개방적 계층 구조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조선시대의 반상 제도, 예, 양반과 상민 제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혼인으로 인한, 뭐라고 여러분들? 혼인, 결혼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좀 더 쉬운 게 개방적 계층 구조 사회냐, 아니면 폐쇄적 계층 구조의 사회냐. 근데 그때 한참 뭐가 그 드라마로 했냐면, 추노 맞아요? 잘 모르나? 예.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아. 노비가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대감집 딸내미랑 뭐 사귀는 그런 거, 예. 또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또 사극에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계층의 이동은 이게 더 높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상식적으로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는요, 서로 다른 신분 간의 혼인을 못하는 게 원칙이죠. 드라마니까 그렇게 쓴 거겠지. 그쵸,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드라마에서 본 거를 가지고 현실에서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우리가 뭐 부잣집 남자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죠. 굳이 그거를 막는 제도가 없죠. 근데 신분제도에서는 그런 식의 혼인이나 결혼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 혼인으로 인한 신분 이동, 계층의 이동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상층, 중층, 하층, 이런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피라미드형, 예. 피라미드형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하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상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주로 나왔던 건 전근대 사회. 근데 주로 전근대 사회에서 피라미드가 나왔다는 거지, 뭐 근대 사회에서는 피라미드가 안 나오느냐? 아니죠. 근대가 돼도 여전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근대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전근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혹시 피라미드가 딱 나왔는데, 이거 하나 떨어졌다. 예. 피라미드가 나왔는데, 진짜 이거 누가 이런 걸 해가지고, 예. 피라미드가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전근대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근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계층 구조다? 그럼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는 뭐가 많냐면 중층이 많아요. 중층이. 예. 그래서 중층이 하층이나 상층보다 많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언제 흔히 근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계층 구조다. 그럼 여러분들 근대 사회가 되면 관료제가 등장하죠. 관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관리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사회가 되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미숙련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중층으로 많이 편입되면서 근대 산업사회가 되면 다이아몬드형으로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를 예측하는 거예요. 산업사회. 예. 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크게 이제, 정보화사회, 죄송해요. 정보화사회에서 어떤 식의 계층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느냐를 예측하는 겁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예측하는 그 계층 구조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원형. 이 중간층이 되게 빵빵해질 거다. 저도 몸매가 타원형인데, 이 타원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재화나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그 정보나 지식이죠. 근데 정보나 지식은 안 붙여, 씨. 예. 안 붙일 거야, 씨. 예. 정보나 지식은 처음에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걸 중간에 계속 대량으로 만드는데 추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후에 추가 비용이 없이 대량 복제가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나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중간층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정보와 지식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무상으로 또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공유될 수 있으니까 빈곤층이 많이 사라질 거다. 아, 그래서 가운데가 그냥 빵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원형인데, 예. 실제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로 나타나고도 있다? 예,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모래시계형이죠. 정보나 지식이 발전하면서 생산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죠. 자동화되니까 기계들이 대부분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그 하이패스를 일부러 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하이패스가 없을 때 톨게이트에서 다 이렇게 직원분들이 표 받고 돈 거슬러 주고 했는데 요즘에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할 분들이 많이 없죠. 물론 내가 하이패스를 안 단다고 해서 뭐 그런 분들이 계속 일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이패스를 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이제 톨게이트에서 이제 표 받고 돈 거슬러 주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즉, 사람이 할 일을 정보화로 인해서 기계가 대신하니까 이제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예. 중간층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모래시계형.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중에 가장 안정적인 계층 구조가 뭐냐면 타원형 또는 다이아몬드형이에요. 근데 굳이 따지면 얘가 좀 더 안정적이죠. 왜? 중간 계층이 많을수록 안정적이에요. 중간 계층이 많을수록.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피라미드하고 모래시계를 비교하면 너 누가 더 불안정한 사회 구조냐? 얘가 훨씬 더 불안정해요. 왜? 중간층이 없으니까. 중간층이 많아야지 안정적인 사회 구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또 이거 말고도 그냥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수평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완전 수평형 계층 구조. 이렇게 되면 완전 수직형 계층 구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계층에 있다는 거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서로 다른 계층에 있다. 어차피 둘 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거니까. 예. 그래서 요것들 중심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계층 이동에 대한 거죠. 예. 계층 이동에 대한 거는 일단은 이동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동 그 기간, 예. 그리고 원인 이렇게 나누죠.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뭐로 나누죠, 여러분들? 수직 이동. 수직 이동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상승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이 있죠. 상승 이동은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뭐 하층이 중층이나 상층으로 또는 중층이 상층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강 이동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수평 이동. 수평 이동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같은 계층 내에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직 이동을 계층 간의 이동이라고 그러고요. 수평 이동은 계층 내 이동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동 범위, 이동 기간에 따라서 세대 내. 세대 내는 그 한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예. 인생에서, 즉 초년의 인생과 중년, 중년의 인생과 노년의, 즉 이런 초년, 중년, 말년의 계층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고요. 세대 간 이동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이동, 또는 뭐 할아버지와 손주 간의 이동, 뭐 이렇게. 그래서 즉 아버지는 하층이었는데 자녀가 중층이 되거나, 뭐 할아버지는 상층이었는데 손주가 예, 뭐 집안을 말아먹어서 하층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모 자식 간, 보통은 부모 자식 간이죠. 조부모하고 자식,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는 이동을 우리가 세대 간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대 내 이동하고 세대 간 이동에서 세대 간의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노동자였다. 그럼 나는 되게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그럼 나의 초년의 인생은 되게 뭐야? 불우했을 거야. 어려웠을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뭐가 됐다? 회장이 됐다. 그러면 이건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대 내 이동이고, 노동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세대 간의 이동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일반적으로 세대 간의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을 포함하니까 뭐 세대 간 이동 나오면 무조건 세대 내 이동도 같이 선택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언급이 어디까지 됐느냐. 예.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굳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다. 그냥 어려서 나는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어려서 힘들게 살았다까지만 나오면 세대 내 이동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면 세대 간의 이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이동, 세대 내 이동 구분할 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나왔으면 세대 간도 포함하지만 안 나왔으면 세대 내까지만 골라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동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 이동이 있고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 구조적 이동이 있죠. 예. 개인적 이동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사회 구조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그래서 이 구조가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경제에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생기는 이동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구조적 이동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정보화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어디 가서 도장 파는 기술만 열심히 배우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공문서에 항상 반드시 개인 도장이 있어야 돼요. 통장을 만들어도 서명이 아니라 무조건 도장을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장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돌 선물로 누가 도장을 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예, 집에. 그래서 아버지가 도장을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도장을 파려면 기술이 필요하니까 도장 파는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예, 그래서 솔깃한 적도 있었죠. 공부하기 싫을 때. 그리고 나서 몇 년, 1년인가 2년 전에 도장을 파러 갔는데 문방구에서 아주머니가 도장을 파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아주머니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도장을 팔 것 같은 기술이 없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더니 한글로 파는데, 그냥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넣고서 엔터 치니까 기계가 드르륵 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누가 안 해요? 사람이 안 해요. 그럼 예전처럼 그런 숙련직 노동자들이 오늘날에는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구조적 이동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개념 끝? 별로 없어요. 문제로 갈게요, 이제. 일단 문제 보기 전에, 계층 이동에 대해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 이동에 대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부모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자녀가 들어가서 부모, 상, 중, 하. 그리고 합계. 예. 그리고 자녀, 상, 중, 하. 합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그리죠. 예.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는 뭐냐면 부모가 상인데 자녀도 상이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부모가 상이었다가 자녀가 중으로 갔다가 다시 상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런 표 나올 때는 그런 중간에 있었던 세대 내 이동은 없는 걸로 이미 전제를 깔아요. 예. 없는 걸로 전제로 깔았을 때 부모가 상이면서 자녀가 상인 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바로 부모의 계층이 세습된 사람이에요. 세습된 사람.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중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부모의 계층이 세습된 사람. 여기도 세습된 사람.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 거다? 세습이 된 거다. 예. 또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상. 부모가 한데 자녀가 상. 또는 부모가 한데 자녀가 중. 아, 여기는 무슨 이동이죠, 여러분들 이제? 상승 이동. 됐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이동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색깔을 좀 안 쓰는 편이지만 구분을 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무슨 이동이죠? 하강 이동.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포맷은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대각선은 세습. 근데 이거가 이제 위에가 부고 아래가 자니까 여기가 상, 여기가 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누굴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보세요, 한번. 지금 현재 부모가 상층이 10명이에요. 상층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예. 그 중에 70%는 자녀와 일치한다. 예. 그럼 상층 10명 중에 70%가 자녀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명이 지금 똑같이 세습이 됐다? 예. 자녀의 7명이 세습이 된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상층 부모 10명 중에 그 10명 중에 70%는 자녀도 여전히 부모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즉 7명이 그대로 상층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이 10명 중에 3명은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하강 이동이 된 거죠. 왜? 부모가 상인데 나머지 7명만 일치하고 나머지 3명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3명은 뭐가 돼요? 자녀는 중이나 하가 되니까 하강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바뀌면 완전 또 달라져요. 자녀를 기준으로 볼까요? 자녀는 지금 현재 상층이 똑같이 10명인데요. 이 중에 70%는 몇 프로는 여러분들? 70%는 부모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7명은 잘 보세요 한번. 7명은 부모와 일치하는 상층이니까 누구도 상이야? 부모도 상이고 누구도 상이야? 자녀도 상이죠. 그러면 3명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층 자녀 10명이라고. 상층. 얘네가 다 상층이에요. 자녀 몇 명 여러분들? 상이죠. 3명. 왜 지금 상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부모는 뭐야, 여러분들? 그러면 부모는 상이 아니니까 아마 중이나 하가 되겠죠. 그러면 자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3명은 무슨 이동한 애들이야, 여러분들? 하강 이동이 아니라 상승 이동한 애들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셨죠? 예. 저거는 수능에서 가끔가다 나오면 수능 보는 학생들 중에서 오답률이 거의 한 60, 70%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의뢰 편견이 있어, 항상. 부모를 기준으로 보려고 그래요. 무조건 다. 예.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는 부모를 기준이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이게 표 문제라 뭐 많이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예. 3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예. 3번 문제 보면은요, 예. T년의 상층이 100명이고, 중층이 200명, 하층이, 100명이죠. 그런데 T년에 이 100명 중에 80명은 자녀도 상층이고, 그런데 15명은 자녀는 뭐가 됐다? 중층이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하층이 된 사람도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즉 부모 상층 100명 중에
85명의 자녀는 그대로 T년에서도 상층을 유지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층으로 떨어진 사람도 15명이고 하층으로 떨어진 사람이 5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중층에 한번 표를 볼까요? 중층의 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명이 총 중층인데 그 중에 상층은 10명은 상층으로 상승 이동을 하고 160명은 중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0명은 하층으로 떨어졌다 그러네요. 그리고 하층의 100명 중에 5명은 상층으로 이동을 하고 또 10명은 중층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85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즉 일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10년에는 다시 또 이게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 선지에서 하나씩 볼게요. 한번. T년을 보면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세습 정도가 가장 많다, 심하다.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부모가 상은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었고 중은 몇 명이었죠 여러분들? 200명이고 하는 몇 명이었죠? 100명인데 T년에서 부모가 상층인 자녀는 몇 명이었죠 여러분들? 80명. 그럼 몇 프로가 세습된 거죠? 80%가 세습이 된 거죠. 중층일 때 자녀가 중층인 게 T년에 몇 명이었죠? 160명이죠. 그럼 똑같이 몇 프로가? 80%가 세습된 거고요. 하층에서는 T년의 자녀의 계층이 하층인 사람이 얼마죠? 85명이죠. 그럼 몇 프로가 세습됐다? 85%가 세습됐다. 세습이 가장 심한 건 중층이 아니라 어디죠? 하층이네요. 1번 선지했고요. 그 다음에 2번. T 플러스 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의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T 플러스 10년으로 볼게요. T 플러스 10년. 그럼 T 플러스 10년에 상층에서 하강 이동한 사람은 몇 프로죠 여러분들? 7명하고 3명이니까 100명 중에 10명으로 10%죠. T 플러스 10년에 부모가 상층이었던 사람들 중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3명이고 하층이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명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이동한 거야? 세대 간의 이동을 했죠. 근데 무슨 이동입니까? 하강 이동이죠. 왜? 상층의 부모에서 중층이나 하층의 자녀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하강 이동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10%죠. 그 다음에 중층 볼게요.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명이고 그 다음에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건 얼마죠? 10명. 다시 하층에서 상층으로 간 거는 5명. 그 다음에 하층에서 중층으로 간 것도 5명. 그럼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하강 이동 10명. 하강 이동 10명. 상승 이동 하강 이동 10명. 10명이니까 총 몇 명이죠? 20명. 상승 이동 몇 명? 30명. 왜? 중층에서 상층이니까. 그리고 상승 이동 몇 명? 10명. 그러면 상승 이동은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40명이고 하강 이동이 20명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많았다? 상승 이동이 더 많았다. 선지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잘 보면 여러분들 T년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예요. T년에서 중층을 보면은 15, 160, 10. 그래서 총 얼마죠? 185고요. 상층은 얼마입니까? 8, 10, 5니까 95고요. 하층은 5, 30, 15니까 얼마죠, 여러분들? 120이죠. 그래서 T년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T 플러스 10년도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 이게 답이겠죠. 왜? 앞에 3개가 다 틀렸으니까. T년과 T 플러스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에 상층으로 세대는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부모 중층이 총 얼마였죠 여러분들? 200명이었는데 T년에서 지금 상층으로 간 애가 얼마죠? 10명. 그리고 중층을 그대로 유지한 애가 160명. 그리고 하층으로 간 애들이 몇 명이죠 여러분들? 30명.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T 플러스 10년인데 이 중에서 상층이 얼마죠 여러분들? 30명. 그 다음에 중층이 얼마죠? 160명. 그 다음에 하층이 얼마입니까? 10명.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되게. 상층이 지금 30명이고 여기 10명이죠. 그럼 만약에 이 10명이 그대로 여기서 유지가 됐어요.
그럼 10명이 유지가 됐다는 건 중층이나 하층에서 몇 명이 이리 올라온 거야? 10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0명이 됐으니까 이쪽에서 몇 명이 이동한 거죠? 20명이 이동한 거죠. 20명. 됐어요? 즉, 이 10명이 T 플러스 10년에도 그대로 상층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상승 이동한 사람은 20명이다. 됐나요? 예. 그런데 이 10명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10명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디로 간 거야? 중층이나 하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중층이나 하층으로 떨어졌는데 상층에 30명이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중과 하에서 30명이 올라왔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가 중층이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사이에 상승 이동을 통해서 상층이 된 사람은 미니멈 20명.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최소 20명, 최대 30명.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예. 4번이죠, 4번. 예. 그래서 T년에서 T 플러스 10년으로 10명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상승 이동해서 상층이 된 사람은 20명. 그쵸. 이건 최소고요. 만약에 10명이 다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30명이 다 올라간 거니까 최대는 30명이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예, 그래프 문제긴 하지만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제가 표에다가 이걸 조금 더 해설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요거는 각자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양상. 요게 이제 한 2, 3년 전까지, 2, 3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가, 예, 요 근래는 안 나오는데, 올해 국가직인가에서 한번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당황하셨었어요. 예.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빈곤 문제. 빈곤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능론적 관점은 왜 빈부격차가 생기느냐?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계층이 발생하는 것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예, 빈부격차가 생기거나 빈곤의 문제가 생기는 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이죠.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기득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세습하고 유지하려고 만든 구조죠. 예. 그래서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사회에 있다.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 볼게요, 한번. 우리가 보통 절대적 빈곤은요, 저 뭐라 그러냐면 기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요. 기본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절대적 빈곤이고요. 상대적 빈곤이면 평균이 안 되는 거죠. 평균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예. 예, 이게 이제 기본이 안 되면 절대적 빈곤이고 평균이 안 되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쵸? 예. 죄송해요. 예. 조금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과 평균인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본이고 뭐가 평균이에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본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균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죠. 그럼 기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뭐냐면 최저생계비예요. 즉 정부가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가구를 우리는 절대 빈곤 가구라고 하자.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절대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절대 빈곤율이라고 하자. 아셨죠? 뭐라고요? 전체 가구에서 절대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절대 빈곤율. 그럼 상대 빈곤율은 뭐라고 할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위소득은 뭐냐면요, 돈을 가장 적게 버는 사람에서부터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워요. 한 줄로 쫙. 그리고 정확히 그 가운데 있는, 평균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 알았죠? 예. 어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 소득의 50%. 그러면 이거보다 소득이 작으면 그게 바로 상대 빈곤 가구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체 가구에서 상대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상대 빈곤율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절대 빈곤율이 7%다. 그러면 이건 절대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라는 소리죠. 상대 빈곤율이 7%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상대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안 되는 가구가 7%. 또 소득이 중위소득이 50%가 안 되는 가구가 7%.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개가 서로 만났죠. 그럼 이건 뭡니까?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가 7%인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도 7%다? 그럼 얘하고 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 아마 같을 수 있겠네. 같으니까 이 미만의 가구의 비율이 똑같겠죠. 그렇죠? 예. 어떤 학교에 평균 키가 안 되는 학생이 15명이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평균이 안 되는 사람이 15명이고 160cm가 안 되는 사람이 15명이야. 그럼 이 얘기 뭐야? 평균 키가 16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겠네. 같을 수 있겠네. 그쵸? 물론 딱 같겠네라고 같다라고 단정시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160하고 165cm 사이에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165cm 미만도 15명이고 160cm도 15명이니까 예, 한 명도 없을 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가구 소득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면은 누가 더? 7%면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이 50%가 뭐라고요? 중이라고 적었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예, 중위소득이 50%가 뭐하다? 같다. 같을 수 있다. 아마 같을 거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보세요, 한번. 최저생계비, 다시. 절대빈곤 가구가 5%, 상대빈곤 가구가 얼마라고 여러분들? 10%. 그럼 보세요, 한번.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가구가,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가구가 5%고 상대빈곤 가구는 뭐죠, 여러분들? 중위소득의 50%죠?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가 10%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더 많네? 그쵸? 이게 더 많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위소득의 50%하고 최저생계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중위소득의 50%가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평균 키 미만의 학생이 15명인데 160cm 미만의 학생이 30명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더 큰 거야? 160이 평균 키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겠지. 이 미만의 애들이. 아셨죠, 여러분들? 예. 저는 그냥 저 혼자 보기 편하게 하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가 절대, 여기가 상대. 절대 5%? 상대 10%? 그럼 절대는 최저생계비고 상대는 중위소득의 50%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보다 높겠네. 높으니까 더 많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쵸? 예. 높겠네. 그럼 뭐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모든 절대빈곤 가구는 어디에 속한다? 다 상대빈곤 가구에 속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맞죠? 왜? 상대빈곤 10%에 절대빈곤 5%가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도 안 된다는 거야? 중위소득이 50%도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 160cm가 있고 평균 키가 있는데 당연히 평균 키 미만이 15명이고 160cm 미만이 30명이죠. 그럼 평균 키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뭐도 안 되는 거야? 160cm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든 절대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빈곤 가구에 포함한다. 포함된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꼭 반드시. 되게 어려워요, 그래프 보는 거.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간혹가다 그런 걸 물어봐요. 절대빈곤 가구가 5%고 상대빈곤 가구가 10%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를 비교해서 한다는 소리가 최저생계비 미만이 5%고 중위소득 50%의 미만이
10%니까 중위소득의 50%는 최저생계에 비해 2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시험 선지에서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물어봐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왜? 비율이 2배라고 해서 기준선이 2배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160cm 미만의 학생의 비율이 30%고요. 됐죠? 평균 키 미만의 학생들이 60%야. 아, 지금 160cm보다 작은 애는 30%고 평균이 안 되는 애들이 60%죠. 그러면 비율이 2배네? 그럼 비율이 2배니까 이 평균 키는 3m 20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율이 2배라고 해서 기준선이 2배는 아니다. 아니다. 다만 비율이 같으면 그 기준선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는 있다. 예. 절대 빈고, 상대 빈고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성불평등 문제 나오네요. 이거 그냥 간단히 볼까요, 여러분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성불평등이 왜 생긴다?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르니까. 또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일의 중요도가 다르니까. 뻔해요. 항상 나와요. 그렇게. 그 다음에 갈등론은 성불평등이 왜 생긴다? 그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때문에. 남성이 지배계급이 되는 문화 때문에. 예.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보다도 예,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나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들. 예.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있죠.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소수냐 다수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되게 많아도 소수일 수가 있고 숫자가 되게 적어도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숫자와 무관하다. 사회적 소수자는. 예. 그럼 사회적 소수자면은 뭐가 돼야 되냐? 어떤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냐? 일단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식별 가능성, 구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는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특성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들만의. 그래서 우리가 식별 가능성, 구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혈통이 다르거나 뭐 인종이 다르거나 뭐 이런 식의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열세에 있어야 돼요. 참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어디 가서 차별받으면서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또 차별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또 의리면서 어쩌다가 병을 만나면 또 그 안에서 또 갑질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똑같은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왜 우리가 또 차별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디 나가면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뭐 집단 내에서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반 한국 노동자들보다 더 권력이나 예, 지위에서 열세에 있죠. 예, 권력의 열세.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돼요. 권력의 열세에 있고 차별에 존재해야 되죠. 차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이 뭐다? 예, 차별받는다. 우리가 소수자라고 하는 어떠한 집단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게 바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된다.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뭐 문제들 해결하는 방식은 예, 한 번씩 또 보세요. 뭐 기능론이 해결하는 방법하고 갈등론이 해결하는 방법. 뭐 기능론이 해결하는 방법은 약자 우대주의 정책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갈등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어떤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니까 구조를 다 뜯어 고치거나 뭐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굳이 방법도 있고 원인도 있지만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누가 사회적 소수자냐. 그 정의.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 다수냐 소수냐의 숫자와 무관하다. 이 네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 예, 이게 올해 나왔을 때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기존의 교재들 중에서 이걸 설명하는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나가는 데가 평촌 제1고시학원인데, 예.
아주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는 예, 그런 학원인데 거기서 제가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즘에 수능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을 미리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탁 올해 나왔죠. 예. 그래서 여쭤봤는데 예, 제가 설명해드린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자꾸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이거 안 배웠는데 나왔잖아.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야, 도대체 수업 시간에 그 자식은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나는 또 그러죠. 야, 이거 내가 설명해 줬는데, 야, 우리 수험생들 이거 기억하고 맞췄으면 좋겠다. 우와, 이거 내가 딱 설명해 줬는데, 야, 사람들이 나한테 쪽집게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개뿔이 쪽집게는 그쵸? 예.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보면 불신만 커져요. 예. 안 봤으면 좋겠어. 예. 1번 문제 볼게요, 한번. 절대 빈곤율하고 상대 빈곤율. 2000년에 절대 빈곤율이 6.2%, 상대적 빈곤율이 6.9%죠. 죄송해요. 7.2%, 6.9%. 간단히 적을까요? 어, 2000년에, 2005년에, 2010년에, 2015년에 절대, 상대 7.2, 6.9. 그럼 뭐가 더 높다? 절대가 높으니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높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얼마? 50%보다 높다. 50%는 우리가 따로 쓰면은 분수로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높다. 그럼 양쪽에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최저생계비의 2배는 뭐보다 높다? 중위소득보다 높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양쪽에 1을 곱해서 최저생계비의 2배는 중위소득보다 크다. 우리 뭐 어렸을 때 배웠잖아. 수학 뭐 약분, 뭐 이항정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예. 그 다음에 2005년은 어떻게 되죠? 7.0, 7.0. 예. 최저생계비랑 중위소득의 50%랑 아마 같은가 보다. 같을 수 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 6.8, 10.2.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이 50%가 훨씬 더 크구나. 6.5. 그리고 11.6. 최저생계비 50%보다, 미안해요.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이 50%가 훨씬 더 크구나. 예. 이제 문제를 한번 가서 볼게요.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니은, 중위소득이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평균값이다. 아닙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전체 가구에서 딱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소득. 그 다음에 2005년에 기억과 니은의 값이 같다. 같다가 맞겠죠. 예. 아니다. 미안해요. 2005년에는 그쵸. 기억,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가 같다. 죄송해요. 정말. 큰 실수. 다시 정리할게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가 같다. 네, 틀렸죠? 그 다음에 절대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러분들 이건 참 우리가 모르는 게 절대 빈곤 가구 수는 뭐였죠, 여러분들? 전체 가구분의 절대 빈곤 가구의 비율 곱하기 이제 100이죠. 이게 절대 빈곤율이죠. 근데 절대 빈곤율이 낮아졌다고 절대 빈곤 가구 수가 줄었느냐? 몰라요. 왜냐면 절대 빈곤 가구는 그대로 있어도 전체 가구가 증가하면 이 빈곤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꼭 분자값이 감소하지 않아도 분자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분모값이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또는 분자값이 높아지는데 분자값보다 분모값이 더 큰 폭으로 커지면 결과적으로 전체 분수 이 빈곤율은 뭐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율이 낮아진 것만 가지고 빈곤 가구 수가 줄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A국의 모두 가구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이거는 함정이에요. 트랩. 수능에서도 꼭 나오는 트랩인데 빈곤율은 가구 수로 계산하는 거지 가구 구성원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알았죠?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수가 동일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가구 수를 가지고 빈곤율을 구하는 건데. 아셨죠? 그래서
선지 3번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가구 구성원 수의 모든 숫자가 동일하다는 건 그냥 트랩 함정이다.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한다.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그쵸? 상대적 빈곤 가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2000년에 절대, 상대, 7.2, 6.9. 그럼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되죠? 왜? 얘네가 7.2니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애는 당연히 절대적으로도 빈곤할 거예요, 아마. 아셨나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예. 이게 말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보통 표 문제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표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3번에는 남녀의 임금 차죠. 예. 임금 격차인데 지금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이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정규직의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죠. 그럼 정규직의 임금을 뭘로 보자는 거야? 우리가 그냥 100으로 보자는 거예요.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표현한 겁니다. 예. 처음에 볼게요, 한번. 2011년, 2012년, 13년. 남성은 70, 여성은 70. 남성은 75, 여성은 80. 그리고 80, 그 다음에 얼마죠? 75.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쵸, 여러분들? 매년 누구? 남성과 여성의 뭐가 늘어났다? 정규직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정규직 임금이 올랐고, 정규직 임금이 이게 100이라고 할 때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매년 이게 뭐 했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구 임금이 있는 거죠?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있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 비정규직의 임금이 70%고 정규직의 임금은 100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정규직의 임금이 늘었는데 비정규직의 임금도 같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정규직의 임금이 70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정규직의 임금이 늘어난 것과 같은 속도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계속 70%, 70%겠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항상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렸을 때 저도 얼굴이 조금이었어, 이만했어. 진짜 작았어. 근데 갈수록 얼굴이 막 커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이 자꾸 커지는데, 얼굴이 커지니까 같이 모두 커져요? 코도 커져, 코도. 그래서 어렸을 때 내 얼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는데, 지금도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얼굴이 크는 만큼 코도 컸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즉, 얼굴이 크는 속도와 코가 크는 속도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내 얼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는데 지금은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야. 이 얘기는 뭡니까? 얼굴이 크는 속도보다 코가 더 빨리 컸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만약에 반대로, 눈은, 눈. 눈. 예. 눈은 예전에 25%. 근데 지금 몇 프로? 15%. 이 얘기는 뭐예요? 얼굴이 크는 속도보다 코는 빨리 컸지만 눈은 빨리 컸다, 못 컸다? 못 컸다. 얼굴보다 눈이 조금 큰 거야, 조금. 예. 그래서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작아진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이거? 예. 80. 잘 보세요, 한번. 70에서 75, 80으로 갔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임금이 늘어날 때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75에서 얼마? 80 됐죠. 이 얘기는 뭐야? 12년, 13년 사이에 정규직 임금이 늘어나는 사이에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12, 13년 사이에 여성의 정규직 임금보다 여성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좀 더 느린 속도로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수도 있죠. 왜? 느린 속도로 늘어나거나 그대로거나 또는 떨어졌으니까 여성의 임금, 즉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감소했겠죠. 생각이 안 나면 얼굴, 코 이렇게. 1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더
적다. 2012년은 20%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5%가 차이가 나니까 2013년이 더 크다가 맞겠죠? 예, 왜? 항상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기준으로 삼으니까 100으로. 남성의 경우에 전년 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다. 그렇죠, 여러분들? 임금의 상승률이 정규직이 늘어난 것보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으니까 정규직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의 비율이 높아졌겠죠. 즉 임금의 상승률이 더 컸기 때문에 비율이 증가한 거죠. 예.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 2013년에 여성의 비정규직 임금이 2012년에 비해 하락했다.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락했어도 비율이 감소할 수 있지만 그대로 유지해도 정규직 전체 값이 커지면 비율은 감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예. 내 눈이 원래 25%였는데 여기서 지금 15%가 됐다. 그럼 눈이 작아진 거예요? 아니야. 눈이 안 작아져도 눈은 그대로 있어도 얼굴이 자꾸 크면은 눈의 비율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물론 눈이 작아질 수도 있지만 눈이 안 작아져도 얼굴이 자꾸 크면은 눈의 비율은 감소한다니까. 그래서 선지 3번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꼭 여성의 비정규직 임금이 하락했다고 할 수는 없다.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임금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답은 몇 번이었죠? 아까 여러분들? 2번이죠. 표 문제는 워낙에 까다로우니까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올려주시면 표 문제만 뽑아서 좀 더 뭐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에 7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